안녕하십니까. 파이터치 연구원 나종지 원장입니다. 제가 어제 유튜브를 좀 했어야 되는데 월간 중앙 내년 신년호를 좀 작성하느라 어제 하지 못하고 오늘 하게 됐습니다. 오늘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졌죠. 정직 2개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감만 하면 이제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,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본안 소송에 들어가겠죠.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무슨 뭐 절차가 잘못된다는 등 뭐 징계위 위원을 뭐 잘못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검찰 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초기에 하지 않았습니까?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방해된다면 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습니까? 아니 이제 가장 집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이것이 또 되게 중요한 개혁 사항이었으면 진작 했어야죠.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합니까? 그 시점이 뭡니까? 이 정권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니까 이 검찰 개혁을 내세워서 이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정권을 수사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밀어주고 검찰 잘하고 있다. 그 다음에 검찰 개혁 잘하고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권에 수사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검찰 못하고 윤석열 총장 나가야 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법률가 아닙니까? 법률이면 논리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논리가 어찌 안 맞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?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 사건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죠.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. 이 부동산 이슈를 이제 이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니까 가격이 오른다. 여기에 지금 뭐 이렇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,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.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뭐냐면은 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 여러 가지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적 사항을 이 정부기관에 알려줘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또 자금 조달을 내가 어떻게 했다는 증빙 서류도 엄격하게 내야 되고, 그렇지 않으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는 뭐 수사를 하고 수사기관에 그 사건을 통보하거나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뭐 문석열 총장의 뭐 판사 사찰했다 그러는데 국민을 지금 사찰하는 것이 아닌가, 이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, 오늘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데, 뭐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, 뭐 계약 체결일,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,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,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뭐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, 뭐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주택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그런 신고사항을 보면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.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계약에 대한 체결일, 그 계약 체결일을 이제 신고하게 됐는데, 거기에 보면은 이 계약 체결일을 떠나서 계약을 체결한 장소, 어디서 계약을 체결했느냐,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시간, 언제 했느냐, 이런 것 또한 이렇게 지금 이 주택을 산 사람한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아까 법에 보신 것처럼 계약 체결일만 얘기하면 되는데, 이렇게 계약을 어디서 체결했느냐, 언제 했느냐, 이것 또한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계약 대상 부동산을
어떻게 알고 이게 거래하게 됐느냐, 이 알게 된 경로를 또 물어본답니다. 그래서 인터넷으로 만약에 안 경우에는 그 인터넷 게시물이 어떻게 게시되는지 그 게시 내역까지 보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아까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이제 보고하게 돼 있는데, 거기에 공인중개사의 뭐 성명 정도, 이렇게 상호나 성명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, 거기 생년월일,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 사무소의 대표자에 대한 것도, 인적사항도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. 자, 이게 너무 이 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너무 이 오버해서 물어보지 않나, 이렇게 생각됩니다. 이뿐만 아니라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보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.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. 자, 그 내용을 보면은 법인 외자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자금의 조달 계획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실제 거래 가격 6억 원 이상의 주택은 이제 비투기 지역이죠. 즉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,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고하게 돼 있고, 이 주택 거래의 금액과 관계없이 투기 지역,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이 주택이 가격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.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,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법률의 시행 규칙 2조 7항에 나와 있습니다. 보면은 뭐 자기 자금으로 이거를 이제 자금을 조달했을 때,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, 이제 빌려서 이제 이 거래에 대금을 준비할 때, 이 각 경우에 따라서 8개의 경우에 따라서 이 증빙 서류를 이렇게 상세히 명시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. 뭐 보시면은 뭐 예금 잔액 증명서라든가 증여 상속세 신고서라든가 근로소득 원청 징수원 영수증이라든가 금융거래 확인서, 부채 증명서, 대출 신청서,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정말 이제 까다로워졌죠. 자,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저 자금 조달 계획서와 그 증빙 자료를 언제부터 이것이 도입됐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변경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자금 조달 계획서는 2017년 9월 26일 날 이 정부가 들어서서 얼마 이후에 도입을 했고, 그 다음에 증빙 자료는 2020년 3월 13일 올해 초에 이것을 도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3억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는데, 이게 모든 거래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10월 27일, 바뀐 지 얼마 안 됐죠. 10월 27일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셔야 됩니다. 3억 원 이하에는 이런 거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이거 써야 됩니다. 이제 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이제 수도권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. 뭐 비규제 지역, 즉 이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, 여기는 이제 6억 원 이상의 경우만 이제 적게 돼 있는데, 요거는 이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될 대상인 투기 과열 지구에서 거래했을 때는 이제 이 조달 계획서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기존에는 9억 원 초과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됐는데, 또 모든 거래에 대해서,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에서 거래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엄격하게 우리가 통제당하고 있는 거죠. 자, 법에는 저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택 매수자가 요구받은 이제 이 자금 증빙 자료,
그 다음에 이제 처벌은 이제 이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, 계약금 지급 2주 전과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이 입출금 내역 전체를 갖다가 제출해야 된답니다.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.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사생활이 엄청나게 다 알려지겠죠.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, 그러니까 이 증빙했던 서류 중에 이것이 좀 이상한 거 있어갖고 이걸 소명하라. 그래도 소명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또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금 증빙 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수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이거 요구하는 거를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거죠. 자, 더 큰 문제는 저렇게 부동산 거래 시에 신고할 사항을 그 관할에 있는 해당 관청에다가 보고를 하면 되는데, 지금 현재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매수자에서 요구받은 그런 신고 사항이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. 이 한국부동산원은 여러분들 생소하실 거라 생각되는데, 원래 한국감정원을 의미합니다. 한국감정원이 12월 10일, 얼마 안 됐죠. 12월 10일 날 51년 만에 또 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으로. 이것도 왜 이렇게 변경했는지, 명칭을 변경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외국에 보면 한번 전통이 가면은 계속해서 그 명칭이 가는데 왜 이것을 51년 만에 변경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부동산원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, 이제 전에 이제 한국감정원이죠. 요거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, 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죠. 그래서 이 한국 부동산원이 이와 같은 정보관리를 업무를 하는데, 이 정보관리 업무를 하는 측면에서 아까 그 매수자한테 그와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굳이 찾아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여기에 따라서 이 정보 관리를 위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부동산원이 이렇게 매수자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,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죠.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신 것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만들었고, 또 그 계획서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통장 세부적인 내용이 완전히 그냥 다 탈탈 털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. 참 국민의 기본권이 이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주택을 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, 또 다른 또 중요한 문제가 우리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이러한 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제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핑계하에 우리의 위치 정보라든가 우리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확진자가 되면은 이게 다 오픈되지 않습니까? 다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국민 기본권이 이 감염병이라는 그 명목하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데, 지금 감염병도 아닌데 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으로
생각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